챕터 3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되어 있는 재무 비율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유동성과 관련된 비율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비율은 누가 관심이 있냐면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자가 관심이 있겠죠. Short-term creditors. creditors가 채권자인데요. 채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게 1년 이하의 원금 상환의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 꿔준 사람이 되는 거죠.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 채권자가 관심이 많습니다. 즉, 이 사람은 단기적으로 빨리 내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특징은 뭐냐? 북밸류와 마켓밸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마켓밸류를 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바와 같이 북밸류는 historical cost, historical, 과거 역사적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켓밸류는 지금, 현재 시점, current time의 어떤 밸류입니다. 근데 이게 short-term, liquidity 경우에는 단기적, 만기 1년 이하이기 때문에 1년 이하로는 현재 시점 값과 혹은 과거 시점 값이 차이가 많이 나봐야 1년이잖아요. 그래서 북밸류와 마켓밸류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단기적인 거고 기업은 장기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산 투자도 하는 거고 자본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런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회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부채가 금액이 작더라도 이 단기적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리퀴디티 레이쇼의 첫 번째 비율은 current ratio입니다. current ratio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예제로 했던 회사의 재무상태표 값으로 사실 계산한 값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비율 분석마다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번 시간에.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면 current ratio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재무상태표에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누면 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산 방법이고요. 의도가 뭐라고 그랬죠? 의도는 이겁니다.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 왜? 이 비율에서 분모에 있는 current liability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분자에는 current asset이 1년 안에 현금화되는 자산입니다. 1년 안에 현금화 시켜서 1년 안에 갚는 거잖아요. 그 비율, 즉 단기적인 채무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단위가 뭐냐? 이 책은 미국 책이니까 분자가 달러일 거고요. 분모도 달러네요. 달러를 달러로 나누니 단위 숫자가 단위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타임스냐? 우리가 숫자가 없으면 그냥 1.29배 몇 배 몇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영어로 time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정답으로는 단위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질문. 높은 게 좋은 건가? 낮은 게 좋은 건가?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좋은 것 같죠. 우리 단기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 비율 높은 게 좋겠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커런 에셋의 종류에는 앞에 우리 회계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캐시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재고자산 인벤토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과연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회사는 사실 캐시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정확히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단기 자산보다는 중기 자산을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이 비율은 1인 게 제일 좋습니다. 즉,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만큼 1년 안에 현금화된 자산을 딱 갖고 있어서 그 자산으로 부채를 딱딱 갚아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사례에서도 이 회사는 1이 아닌 1.29라고 하는 숫자, 조금 1보다 큰 숫자를 가지고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가 만약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 이 문제는 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다기보다는요, 이 비율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회사가 롱텀으로 돈을 빌렸대요. 그러면 current ratio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증가한다. 2번 그대로이다. 3번 감소한다. 뭘까요? 여러분은 뭔가 답을 아시겠어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따라오고 계시다면 한번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current ratio는 분자에는 current asset, 분모에는 current liability가 있습니다. 회사가 롱텀에 돈을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빌리면 일단 캐시가 들어오겠죠. 캐시는 유동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자가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에 회사가 롱텀으로 돈을 빌렸죠. 장기로 돈을 빌렸죠. current liability는 어떻게 될까요? 변함이 없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urrent ratio 증가하겠죠. 분자는 증가하고 분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비중은 퀵 레이쇼입니다. 퀵 레이쇼는 분모는 current liability로 동일한데 분자가 current asset에서 인벤토리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퀵인 걸 보니까 뭔가 캐시로 전환이 조금 더 빠른 게 없나라고 하는 거죠. 즉 current asset 가운데 현금 전환이 가장 어려운 인벤토리를 분자에서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인벤토리는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막 뭔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재고를 처분해야 되는 재고 처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주자는 거죠. 당연히 분자가 current asset에서 인벤토리가 빠진 형태니까 앞에서 봤던 우리 current ratio보다 숫자가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만약 또 다른 해석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캐시로 인벤토리를 사면 current ratio 어떻게 되고 퀵 ratio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아까 보기랑 똑같습니다. 증가한다, 그대로이다, 감소한다. current ratio, 퀵 ratio 다 어떻게 될까요? current ratio도 한번 볼까요? 하나는 해보죠. 캐시로 인벤토리를 산다. 즉 어떤 생산업체가 아니고 이 회사는 어딘가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적절하게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이익을 붙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인가 봐요. 현금으로 어떤 물건을 사왔네요. current ratio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2번. 변화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뭐 그대로이고요. 현금으로 인벤토리를 샀잖아요. current asset은 이 안에 현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물 썼다는 뜻은 현금은 줄어들겠네요. 근데 정확한 그 금액만큼 인벤토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current asset은 동일해서 이 current ratio는 동일하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quick ratio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그대로일까요? 줄어들까요? 현금으로 인벤토리를 샀다는 뜻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3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quick ratio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current liability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CA에서 인벤토리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현금으로 샀네요. 현금을 샀으니까 일단 현금이 current asset 중에 하나니까 줄어들겠네요. 이거 가지고 인벤토리를 샀으니까 인벤토리가 늘어나겠네요. 빼지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그대로, 즉 전반적으로는 분자는 줄어들고 분모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줄어들겠네요.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퀵 레이시오에는 3번이 답이고 커널 레이시오는 2번이 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 당연히 높은 게 좋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높은 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단위는 역시나 없음 되는 거고요. 캐시 레이시오는 더 간단한 겁니다. 분모가 current liability 동일하지만 분자를
이것저것 커런 에셋 가운데 중에 가장 현금화가 빠른 것, 즉 이미 현금화돼 있거나 현금성 자산들을 분자에 넣는 거죠. 당연히 숫자는 더 줄어들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 경우 역시나 캐시이기 때문에 쇼텀 크레디터, 단기 채권자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당연히 단기 채권자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숫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의 레버리지 레이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레이쇼는 회사의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은 회사의 파이낸셜 레버리지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1년 이상의 원금의 상환에 대한 의무가 도래하는 이 부채를 기업이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죠. 먼저 Total Debt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Total Debt Ratio를 계산하는 방식은 Total Debt을 Total Assets로 나눠주는 거죠. Total Asset이 우리 예제에서 3630이었고 Total Equity가 2625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달리 한 건데요. Total 이 수식을 Total Asset에서 Total Equity를 빼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Total Asset은 Total Debt 더하기 Total Equity의 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계산했더니 0.28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 자산 가운데 회사가 부채를 통해서 28%를 조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빚이 여러분이 많으면 좋다고 배웠습니까? 안 좋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들은 빚이 없는 게 좋지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낮은 게 좋겠네요, 이 비율은요. 근데 답은 no,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는 적절한 부채 비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걸로 알려진 삼성전자 빚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가 않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회사 내에 쌓여있는 투자를 위해서 쌓아놓은 현금도 많다는데 근데 부채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나중에 좋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 Debt to Equity Ratio라는 게 있어요. 정확히 정말 이 수식을 읽는 건데요. Debt to Equity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분자는 total debt이 맞는데 분모를 total equity로 나눠 계산하는 거죠. 흔히들 언론 지상이나 뭐 책이든 신문이든 해서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 할 때 활용하는 게 이 비율입니다. Debt to Equity Ratio를 이 비율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하면 얼마냐면 0.3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비중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 기업의 부채 비율이 300%입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300%니까 숫자 3이라는 거죠. 3배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되게 중요하고 항상 언론에서든 부채 비율이다라고 하면 이 비중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Equity Multiplier라는 것도 있습니다. Equity Multiplier는 Total Assets로 Total Equity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Total Assets을 Total Equity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이유는 한번 보시면 TE 돼 있고요. Total Assets은 TD 더하기 TE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1 더하기 T, TD에서 이런 수식이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을 보면 1.38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비중은 자주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듀퐁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비율중 분석 방법에서 해석에 활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imes interest unded라고 해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불립니다. 이자 보상 배율. 이자를 얼마만큼 배상하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모에는 이자 비용, 즉 갚아야 되는 이자. 분자에는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이익, 이 돈 가지고 이자 비용, 이걸 갚는 거거든요. 즉, 내가 갚아야 되는 돈 대비 얼만큼 벌고 있니? 이자 보상을 한 배율이 얼마니? 계산해 보니까 5.26배네요. 당연히 이 회사는 갚아야 되는 돈 1사일, 갚을 수 있는 돈 7사일이니까 갚아야 되는 돈보다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아서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얼마만큼 이자를 잘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당연히 이 비율은 1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보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커야 되겠죠. 근데 현실을 보면 1보다 작은 기업이 꽤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시 커버리지라는 비율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자 비용 EBIT인데 여기다가 디프리시에이션만 더했네요. 우리 챕터 2에서 캐시플로우 프롬 에셋 뭐 등등 해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기억나시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뭐 EBIT에서 디프리시에이션을 한 다음에 뭐 텍스를 빼고 뭘 계산했거든요. 이 중에 텍스만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거죠. EBIT에다가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는 실제 비현금성 지출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다. 그래서 얘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캐시스럽게 바꾸자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EBIT에다가 디프리시에이션을 더해서 뭔가 좀 더 현금스럽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될 이자를 현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고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얘보다 비중은 더 크겠죠. 되고요. 왜 이게 좋냐? 말씀드리면 EBIT의 감가상각비는 non-cash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 턴오버 레이쇼라는 게 있습니다. 턴오버 레이쇼는 회전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회전율. 왜 회전율인지는 이제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인벤토리 레이쇼, 인벤토리 턴오버인데요. 회사가 얼마나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산들을 잘 활용했느냐는 거죠. 효율적으로. 아시겠지만 에셋을 통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잖아요. 이 에셋을 많이 투자해서 동일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조금 투자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거죠. 처음에 인벤토리 턴오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에는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고요. 분모에는 인벤토리네요. 즉 인벤토리를 투자해서 매출 원가를 발생시키네요. 왜 매출액이 아닌 그냥 관행인데요. 매출액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매출 원가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인벤토리가 매출 원가로 잡히기 때문이죠. 즉 인벤토리 어떤 재고를 산 다음에 그 재고를 원가로 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대신에 매출 원가를 분자를 통해서 활용했다. 뭐 어떤 비율에선 이걸 세일즈로 계산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높은 게 좋고 높은 게 자산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벤토리는 작게 가져가면서 많은 매출 원가를 즉 매출액이 발생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더 작고 이걸 더 많이 판매하는 게 좋기 때문에 높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턴오버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턴오버? 이게 왜 회전율이야? 뭔가 회전 돌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1년입니다. 1년. 2년입니다. 1년 동안 회사가 1344라고 하는 보시는 이 숫자입니다. 매출 원가가 발생됐대요. 즉 매출액에 들어간 원가로 잡힌 게 1344래요. 근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을 적정 재고 자산이라고 해서 일정한 재고 자산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가 이 사이라고 하는 재고 자산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 사이라는 물건을 사온 다음에 공장에 쌓아놓고요. 사이라는 물건이 다 판매되면 다시 사오고 판매되면 다시 사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이라는 물건을 사왔네요. 그러면 얘가 다 판매되면 다시 사오고 사이 판매되면 다시 사오고 이걸 한다는 거죠. 즉 사이라는 재고가 한 번 회전, 두 번 회전, 세 번 회전 이렇게 해서 우리는 3.18번 회전한 겁니다. 즉 사이라는 적정 재고 자산이 계속 이렇게 회전해서 1344라고 하는 매출 원가를 발생시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율 턴오버라는 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해석을 해보면 Days Sales Inventory인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365를 인벤토리 턴오버로 나눈 겁니다.
우리 예제로 따르면 365를 3.18로 나누니까 14. 얼마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4이란 재고자산이 다 공장에 쌓아놨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다 팔리고 또 쌓았다 팔리고 이 기간 있죠. 한 번의 기간. 이 한 번의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5를 3.18로 나눈 114. 얼마. 그죠? 이게 바로 재고 자산이 다 판매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벤토리가 공장의 창고에 114.6일 정도 쌓여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만 이 인벤토리 턴오버만 잘 이해하면 다른 것들도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receivable rati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일즈, 즉 기업들은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거를 바로바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외상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receivable turnover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accounts receivabl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출 채권인데요. 매출 채권, 즉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아직 못 받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일즈를 매출 채권으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 판매된 것 중에 아직 못 받은 게 얼마인가라는 거죠. 현금화가 안 된 게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죠. 외상 매출은 작고 세일즈는 많이 매출되는 게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턴오버냐? 똑같습니다. 원 이하이고요. 1년 동안 2361이라는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근데 역시나 기업들은 아주 이상적인 매출 채권에 대한 적정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이나 영업팀한테도 야, 너 매출 채권 188이라는 금액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돼라고 하는 거죠. 갖고 있다. 근데 대신 이거보다 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시나 고객들도 지금 바로바로 현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선호할 거라는 거죠. 영업도 더 용이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188이라는 외상을 통해서 매출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조금씩 현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랬다가 현금으로 다 받아오면 다시 188이라는 외상으로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현금으로 받아 회수한 다음에 다시 188. 그래서 이게 몇 번이나 회전을 통해서 236이라고 하는 세일즈가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12.56번 회전을 한 거네요. 동일하게 Days Sale in Receivable, 도대체 이 매출 채권이 188이라는 매출 채권이 발생된 다음에 다 현금화가 되는 기간이 얼마냐라고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역시나 365를 12.56으로 나눈 게 29.06일이 걸린 거네요. 이건 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재고자산을 해석했던 것처럼 한번 재고자산을 쌓아놓으면 창고에서 재고자산이 다 소진될 때면 다시 재고자산을 다시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매출 채권을 이렇게 발생을 통해서 세일즈를 만들어낸 다음에 현금화가 다 되면 다시 또 매출 채권을 발생시키고요. 현금화로 수집이 다 되면 다시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다고 상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29.06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다 판매한 다음에 그 외상이 현금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29.06일이 걸렸구나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Average Collection Period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회전율은 Payable Ratio로도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ayable Turnover라는 걸 보면요. 매입 채무 회전율이라는 걸 보면 매출 원가를 매입 채무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자에게 물건을 받고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언젠간 물론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역시나 기업은 옵티멀한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랬다가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나중에 지급하고 이렇게 되겠죠. Days Cost in Payable 동일한 방법으로 365일을 이 회전율 3.91을 나눠보면 93.42가 돼서 93.42일 동안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다 지급하고
다시 또 93.41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Total Asset Turnover라는 것도 계산이 됩니다. 역시나 에셋을 이용해서 뭔가 세일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토럴 에셋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토럴 에셋 턴오버는 세일즈를 토럴 에셋으로 나눠줍니다. 즉 얼마만큼 자산 가지고 얼마만큼 세일즈를 만들어내냐 이거죠.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보시니까 계산해 보면 0.66배가 되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다릅니다. 산업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산업은 자산이 투자가 많이 되는 산업도 있고요. 어떤 자산은 자산 투자가 적은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마출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나 큰 뭐 기계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럴 에셋 턴오버가 높을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기간 산업들 그리고 항공사라든가 비행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필요한 이런데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에셋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 내에서 이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산업별로 이걸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우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Capital Intensity Ratio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를 해석해 보면 세일즈로 토럴 에셋을 세일즈로 나눠주는 건 이유를 바꾼 거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달러의 세일즈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토럴 에셋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네요. 즉 자본이 얼마만큼 필요해, 얼마만큼 집중적인 자본도가 필요해라고 해석해 보는 거죠. 당연히 해석은 반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1달러의 세일즈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산이 필요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